엊그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혁,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22차 공판에 전현직 동양대 직원 9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증인들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직인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하고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서 부른 증인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조민양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일련번호 때문입니다. 표창장 일련번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급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일련번호에는 표창장을 받은 연도와 발급 순서 형태를 띄어서 표기하는 반면 조민양의 표창장에는 어학교육원 제2012-2-015 이런 식으로 가지번호가 이중으로 붙었다는 것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앞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우수 봉사장이라고 기재된 점과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도 위조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성해 총장의 증언과는 달리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과 동일한 형식의 표창장이 법정에서 제시되며 최성해 총장은 슬그머니 증언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날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대부분 총장 직인을 관리하는 동양대 총무복지팀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증인들은 표창장을 수여하는 연도와 발급 순번으로 일련번호를 매기는 것이 정상적이다. 조민양의 표창장처럼 관할 부서명과 가지번호가 이중으로 붙는 일련번호는 처음 본다라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제시한 동양대 상장 대장에는 수여 연도가 맞지 않거나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 순번이 뒤바뀌는 기록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상장 대장에 2017년에 발급했던 상장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등 상장 관리 자체가 아주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변호인 2014년 상장대장 최초 일련번호가 2014-627인데 동양대 개교 이래 2014년까지 발급한 상장이 627부가 전부입니까? 임모씨, 일련번호가 1번부터 왔는지 담당자가 바뀌면서 일련번호가 변화가 있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상장대장 증거기록상 순번 640번과 641번을 비교하겠습니다. 일련대장 기재가 엉망이에요. 첫 장부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발급할 때마다 기재한 것 맞습니까? 임모씨, 네. 변호인, 2015년 상장대장은 1쪽부터 갑자기 번호가 되는 등 오류가 있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임모씨,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상장의 일련번호를 매기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련번호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만큼 길게는 10여 년간 동양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역시도 제대로 된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근무 중 그런 일련번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던 동양대 총무복지팀 박모 씨는 변호인이 추궁하자 2017년 1월 이후에 동양대에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전의 사안은 알지 못한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수여 인원이 많으면 발급 일자와 일련번호, 수여 대상자 등을 기재하는 상장대장을 담당 직원이 아닌 행정조교들이 썼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변호인, 증인은 상장대장을 총무복지팀 직원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행정조교들이 기재한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권모씨, 수상자 인원이 몇 명 안 될 때는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작성합니다만 인원이 많을 때는 해당 부서 조교들이 와서 적기도 합니다. 변호인, 해당 부서에서 상장대장을 적으러 오면 총무복지팀 직원이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적으라고 합니까? 권모씨, 글쎄요. 저는 이 업무 담당한 적이 없어서 보통 그렇게 하죠. 참고로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아들 조모군의 동양대 표창장을 스캔한 뒤
한글 파일로 제작한 딸 조민양의 표창장에 총장 명의와 직인을 붙여넣는 방식으로 위조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방송됐던 MBC PD수첩 보도 내용처럼 정경심 교수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서 작성에 능숙하지 못해 직원과 마찰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어학교육원장으로 있을 당시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던 오모 씨는 정경심 교수는 한글 파일과 스캐너를 다룰 줄 몰랐다고 증언하며 정경심 교수가 HWP를 사용하지 않고 MS 워드만 사용해서 저와 트러블이 있기도 했다. 팩스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정경심 교수였기 때문에 스캐너나 복합기를 사용하는 걸 본 적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구나 만약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경심 교수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 안에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한글 프로그램 안에 투명 이미지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한글 프로그램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박지 같은 것은 올록볼록하고 일반 프린터로 인쇄하면 은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회색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동양대 표창장 종이를 어디서 구해서 그 위에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글자나 직인을 프린터로 출력해서 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글 프로그램으로는 투명 이미지를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고 최소한 그럴싸하게 표창장을 위조해내려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코렐 드로우 같은 전문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위조해야 하는데, 아니 인터넷 좀 찾아보면 네티즌들이 한글로 만든 표창장 파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이렇게 표가 팍팍 나는 위조된 표창장 제출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니까 직접 한글 프로그램으로 표창장을 만들어보는 분들이 있을 만큼 한글 프로그램으로 위조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표창장을 스캔받아서 표창장 사이즈 그대로 출력을 하려면 해상도가 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해상도를 맞출 줄 모르면 표창장 사이즈나 글씨 폰트 같은 게 자글자글하게 깨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육안으로 봐서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려면 전문가들 솜씨가 필요한데, 하지만 전문가들도 표창장 위조 같은 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표창장 원본이 없고 이미지 파일만 있다고 해도 그게 왜 위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 표창장이나 자격증 등을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기업이나 관공서에도 업무의 편의를 위해 직인이나 도장까지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경심 교수 측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최소한 위조한 사람과 정황 또는 복제한 직인 도장이라도 나와야 하고, 설사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조를 했는지 밝혀내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정경심 교수가 정말 표창장이 필요했다면 그냥 아랫사람들한테 부탁만 하면 되는 일인데 왜 힘들게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야 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동양대 표창장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지만 동양대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 같은 것들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증언이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드러났는데, 아니, 지난 2014년에 있었던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면접평가를 담당한 조모 교수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가 면접관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조민양이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 자체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즉,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해서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주 중요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증인 박모 씨에 따르면 동양대의 상장 업무 시스템은 대략 상장에 대한 내부 결제가 완료되면 총장 결제 과정을 거친 후 문서에 일련 번호를 부여한 뒤 이것을 총무복지팀으로 가져오면 총장 직인을 찍어주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상장이 발급되면 날짜, 이름, 일련 번호를 상장대장에 적어 관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단 직인을 날인한 후 직인대장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장대장에는 날짜가 맞지 않거나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주응에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민양의 표창장에 부여된 일련 번호가 통상적인 것과 다르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동양대 발급 표창장과는 다르다라고 말하면서도 총무복지팀에서 부여하는 것 외에 다른 기관에서 자체 일련 번호로 부여된 상장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초부터 동양대 상장관리가 날짜도 안 맞고 일련 번호도 없는 상장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거, 작년에 있었던 PD수첩 보도가 다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익성이나 상상인 얘기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았었는데 무조건 조국펀드, 정경심펀드 이러면서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검찰에서 이제서야 상상인 그룹이 골드 브릿지 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의 특혜를 바라고 코스닥 상장인 WFM에 거액을 대출해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인그룹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과 법률 대리인인 검찰 출신 박수성 변호사를 지난 8일 구속 기소하고, 그리고 불법 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들과 함께 시세 조종에 가담한 18명은 불구속 기소한 것인데, 즉 검찰에서는 장장 7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며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또한 기소된 20명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도 포함이 됐는데, 조범동 씨는 이미 1심 재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는 이날 시비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과 언론의 압세로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과 상상인 그룹이 연루되어 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날 법정 판결이 나오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억하심정이 많이 맺힌 듯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사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지금도 상상인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제 이름을 제목에 배치한 기사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 이제 제가 전혀 무관함이 검찰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으나 그 점을 기사 제목에서 밝히는 언론은 극히 드뭅니다. 언론사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고 추종해왔던 검찰 수사로도 저의 무관함이 확인되었으니 유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저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범동 1심 재판부도 조국펀드라는 규정은 틀렸음을 확인하였던 바 조국펀드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추측성으로 검찰 편의 입장에서 보도를 마구 남발했던 언론을 향해 맺힌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가까이 그렇게 추측성 보도로 대서특필하던 우리나라 언론들, 그리고 그동안 조국펀드라고 떠들어댔던 언론사들은 왜 이런 내용들을 정정보도 안 해줍니까? 이러니까 언론개혁 하루라도 빨리 필요하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